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7월 꽃마을 원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다른 동료 직원분들 같이 볼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신입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달 정규직 입사 직원은 없는 관계로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7월 생일을 맞으신 임직원을 축하해주는 시간입니다. 7월 생일을 맞은 임직원은 총 4명입니다. 명단은 호명해드리며 호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팀 이예나 사원, 내시경팀 노선욱 사원, CS팀 김찬영 사원, 전문상담센터 김윤경 사원, 이상 호명한 4명 전원에게는 재단에서 소정의 축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7월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꽃마을 뉴스 시간입니다. 이달 꽃마을 뉴스는 재단 홍민석 상무이사와 김민호 센터장의 진행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민석입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나 김민호 센터장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호입니다. 네. 이번 달에는 아주 큰 뉴스가 있어서, 특별한 뉴스가 있어서 꽃마을 초대석은 한번 쉬고 대신에 그 7월달 소식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상무님과 전무님도 함께 동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명경의료재단의 황기영식 이사장님께서 또 한 번 국가를 위해서 큰 기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995년에 비영리 재단인 명경의료재단을 설립하시면서 대한민국 의료에 큰 공헌을 하셨다면 올해 2024년에는 대한민국 문학에 큰 기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기사의 일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에 따르면 홍천군은 6월 14일 오전 홍천박물관에서 신영재 군수와 함께 황경식 기증특별전 및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영재 홍천 군수를 비롯해 기증자인 황경식 명경의료재단 이사장, 강명자 명경의료재단 대표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특별전은 황경식 명경의료재단 이사장이 50세 이후 약 25년간 수집해온 고미술품 중 450여 점을 엄선해 홍천박물관에 기증한 것이 계기가 됐다. 황경식 이사장은 말하길 처음 고미술에 관심을 갖고 시작할 때는 수집하고 소장하고 감상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고 깨닫게 된 것은 아름다운 고미술도 이웃과 함께 즐기고 공유하면 그 가치도 증대한다는 사실이라며 기증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어 서울과 지방 간 박물관과 미술관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박물관, 미술관 등 하드웨어가 있어도 소장한 작품이 많지 않아 일반인들에게 전시 공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게 됐고 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지역자치단체를 탐색하던 중 지인들을 통해 홍천박물관에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기증과 관련 소중한 작품들을 홍천군에 선뜻 선물해 주신 황경식 이사장님과 강명자 대표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두 분께서 기증해 주신 작품들을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수장고도 확대해 작품들이 온전하게 오래도록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인사한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홍천군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두 분의 뜻이 오랫도록 홍천군에서 기억되고 대한민국에서도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천박물관은 2003년 홍천 향토사료관으로 시작해 2020년 12월 재개관한 이후 홍천에 유구한 역사와 유서 깊은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증을 계기로 홍천 군민들이 부담없이 고미술에 접근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및 홍천 박물관 성장에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황경식 기증특별전은 6월 14일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홍천박물관에서 진행되며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저도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홍천 군수님하고 인사도 했는데 정말 너무 뜻깊은 자리였고요. 전시가 정말 멋졌습니다. 거기 계신 이제 큐레이터 분들, 공무원 분들께서 너무 멋지게 전시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너무 보기 좋았고, 이사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 중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신청을 총무과를 통해서 이제 받으셔가지고 수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우리가 이제 진료가 없을 때 날짜를 잡아서 당일 나들이라도 떠나면은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전시회도 볼 수가 있고 또 나들이 자체도 이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신청자를 받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같이 갈 기회가 되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이번 여름에 홍천에 놀러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홍천 박물관에 들려서 이사장님 기부 작품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에 이어서 문화까지 넓은 마음으로 기부해 주시는 이사장님, 병원장님께 다시 한번 임직원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꽃마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마을 뉴스 잘 보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대표 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원래회에서 인사드립니다. 벌써 올해 반을 넘기고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미리 말씀드렸던 이사장님의 홍천박물관 고미술 작품 기증식과 함께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특별전은 10월 31일까지 전시된다고 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가족, 신영재 군수, 김환수 경제국장, 남용우 관광문화과장, 이재준 박사, 이병규 회장 등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50세 이후 25년간 수집했던 아끼던 고미술품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역 자치단체에 기증할 뜻을 세웠었는데 홍천이 적임지로 선정이 되어 500여 점을 기증하게 된 것입니다. 홍천군이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문화도시임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고 무궁화와 관계가 깊은 곳으로 무궁화 공원도 있고 또 무궁화 지도를 장려했던 독립투사 남궁옥 선생의 동상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침 기증품 중에는 무궁화 지도 자수가 5점이나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홍천군에서 반가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홍천박물관에 들리시어 이사장님이 기증하신 특별 전시회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경의료재단의 메디플라워 헬스케어는 6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노력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의학의 난임치료에 대해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머지않아 한방에도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7월 한 달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직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이사장님께서 좋은가 명쾌한 말씀을 듣는 테스에게 물어봐 코너입니다. 이번 달에도 좋은 질문과 명쾌한 답변이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안녕하세요. 지난 한 달 동안 편안히 계셨죠? 이번 달에는 캐스에게 물어봐 질문이 4꼭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4꼭지
간단간단하게 대답하고 마지막으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 복습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서 제가 답변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서 제 답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길고도 깊은 질문입니다만은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잘 간추려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묵묵히 본인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본인의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눈에 띄지 않게 무던히 업무를 한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회사 생활에서 그저 조용히 업무를 하며 인정을 받지도 비난을 받지도 않는 것이 과연 자신의 인생이나 더 나아가서 회사, 국가를 위해 득이 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대안입니다. 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회사나 사회, 조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더 나은 행동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번 질문은 여러 생각들이 얼기설기 복잡하게 결합되어 매우 복합적인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을 제대로 하려면 그 꼬인 가닥들을 잘 풀어내야 하는 것 같아요. 묵묵히 본인의 일을 하는 듯한 사람도 진정 업무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묵묵히 일하는 듯 하지만 내실 없이 허송만 하면서 사실상 이도저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으니 전자는 개인, 회사, 국가에 도움이 되는 묵묵히 일하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후자와 같이 이도저도 아니고 그저 과묵한 사람은 자신에게나 회사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인성이 내성적이고 태생적으로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일 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묵묵히 일하는 듯 한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과를 거두며 회사나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사람 중에도 진정 값진 성과를 거두며 주변에 알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떠벌이일 수도 있으니 전자는 그런대로 칭찬할 만하지만 후자는 타인에게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으니 홍보형이면서도 성과를 거두는 일꾼과 내실 없는 떠벌이 직원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질문을 한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가닥들이 얼기설기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닥을 풀어가면서 예스와 노를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을 복합적으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도 역시 쉽지 않는 질문인데요. 젊은 사람들 중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파이어족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중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본소득만으로 살아간다는 건 멋져 보이긴 하지만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는 노동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조금 전문이 파이어족은 아마 자본소득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파이어는 뭐 불 아니겠어요. 그런 족속의 사람들을 최근에 아마 젊은이들은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한번 좀 생각을 이렇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질문자는 자본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파이어족과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피땀 흘리며 노동하는 사람을 비교하는데, 양자를 제대로 평가하자면 우선 몇 가지 생각을 해야겠죠. 자본소득이 가능하려면 그 자본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부모로부터 받았거나 로또 당첨이라도 되었거나, 아니면 밤잠을 자지 않고 스스로 머리를 짜낸 아이디어로, 자신의 아이디어로 일확천금을 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게재해 있을 겁니다. 처음 두 경우는 운이 지극히 좋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많은 상속을 받거나 또 그 로또 당첨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운이 지극히 좋은 경우인데 럭키보이라고 할 수 있죠. 어디 그런 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밤잠을 자지 않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 좋은 멋진 아이디어로 파이어족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밤잠 자지 않고 피나는 노동으로 자신이 창안한 아이디어로 파이어족이 된 것이니 이는 다른 노동자들과 구분하기 어려운 터. 그리고 이런 운 좋은 사람 역시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아이디어로 파이어족이 된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요즘은 더러 이런 그 아이디어맨들이 있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열심히 노동한 대가로, 보통 사람들이죠,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또한 칭찬할 만한 경우로서, 그래서 우리는 노동은 신성하고 가치 있는 일이며, 그래서 노동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과거에는 노동자를 무시했던 시대도 있었죠. 아직도 노동자들의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요즘은 옛날하고는 달라서 노동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자본가와 대등하게 노동자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도 수많은 역사적인 굴곡을 거치면서 우리가 성취한 것이죠. 과거에는 노동자들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노동자의 가치도 자본가와 못지않게 대등하게 소중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한 사람 질문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속의 속뜻을 깊이 파들어가면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도 좀 전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의 발전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줬을까요? 불행하게 해줬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이죠. 과거의 발전과 인간의 행복의 관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 명료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발전은 전반적으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왔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과학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미개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갔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과거의 발전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구가할 수 있는지,
굶어 죽는 자가 점차 줄어들고 난치병으로 죽어가는 자도 점차 감소되어 가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단지 오늘날도 과거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의 무덤을 파는 일, 예를 들면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우리 과학을 너무 잘못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자원과 관련해서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서 행복에 넘치는 사람들이 있고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의 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고루고루 분배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분배로 인해서 과학의 성과가 분배되는 과정에서 불평등, 불공정이 생겨났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최근에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전 세계 전쟁의 위협이 현재 전쟁이 실제로 전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전쟁의 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을 전쟁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많은 이의 생명을 유린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또 과학의 발전 잘못이 아니고 과학을 잘못 오용하는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한 질문 더. 이것도 아마 어떤 아기를 기르는 부모님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약간의 체벌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녀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상 체벌 여부의 문제를 질문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모의 체벌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베풀어 체벌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가 논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극단적인 경우 체벌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으나 체벌은 적을수록 좋은 가정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체벌은 아무리 선의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체벌한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에 장애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주 어린 시절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부터 자녀를 사랑으로 그리고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통한 기초교육을 잘 다져놓을 경우 자녀들은 의외로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적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체벌이 꼭 필요한 경우도 사실 그 잘못이 부모한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체벌 교육은 정치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면 체벌 교육은 전제군주제하고 비슷합니다. 경찰 국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찰하고 비슷하죠. 가능한 한 가정을 사랑의 보금자리로 가꾸어가면서 체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유무 이전에 실패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부모들은 노심초사 가정교육을 엮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요. 자녀를 두고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모님도 우리 직원들 중에 꽤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시대에 필요한 자녀들의 키워드 3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자녀들의 키워드 3가지. 첫째, 공부입니다. 공부.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주문처럼 듣는 말이 공부 아닙니까? 여러분들 공부 잘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이렇게 갈 수 있다면은 그렇게 가는 게 평생 유익하죠. 가능하면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그래서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지만 공부도 잘해야 되죠. 둘째는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인성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성을 잘 길러줘야 됩니다. 사람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이 뭔지 또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인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생각, 사고방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지식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지식. 융통성 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고집불통, 맹꽁이, 똥꼬집, 옹고집, 유연성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줘야 돼요. 유연성 있는 아주 플렉스블한 생각. 어린 시절부터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고 사고교육, 생각. 제가 그런 책 쓴 적이 있죠. 10살 이전의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공부보다도 생각이 더 중요하다. 생각 교육을 잘 시킬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오늘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강조했듯이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세월호 이후의 인성교육은 여러분들 세월호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300여 명의 인명을 앗아간 사고 아닙니까? 인재입니다. 인재. 거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세월호 선장의 위선. 세월호 한 50대 선장이니까 그동안에 뭐 이 사람이 교육하던 교육도 엄청 많아요. 매뉴얼을 그런 그 대형 배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선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장은 그 매뉴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있었죠. 비굴한 모습으로 팬티만 입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우리의 인성교육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실천 인성교육, 행동 인성교육. 매뉴얼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이 실천이 되고 행동이 되는 매뉴얼이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인성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뭐를 할 수 있는 게 가정교육이에요? 습관화.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습관의 위력, 습관의 능력,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요즘 아마 국내에 나와 있는 책도 10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만이 습관화를 시킬 수 있는 교육 필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 습관화. 이런 말도 있죠. 3살 버릇 8 간다. 3살 때 부모의 무릎에서 배운 습관이 80이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교육이 어디 있어요? 학교 교육은 그렇게 오래 못 가죠. 영향이.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이달의 덕목 익히기. 매달 덕목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부모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는 습관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자, 이달에는 정직이다. 그러면 정직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가 온 가족이 함께 그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직이 뭐냐. 또 이달에는
두 번째 달은 용기다. 용기가, 진정한 용기가 뭐냐? 그래서 잘못된 용기의 경우, 잘된 용기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절제, 이런 것을 이달의 덕목이 매달 덕목 하나씩을 골라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육시키면, 그렇게 습관화되면 그 어린이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반드시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는 안 하고 자식한테 자꾸 너 용기 있어야 돼.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교 교육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뭐를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이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케이스들을 쭉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경우는 왜 진정한 용기가 아니고 이 경우는 왜 진정한 용기인지. 여러분들,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부터 이 덕목과 관련해서 많은 그 선현들이 이야기한 게 중용 아닙니까? 중용. 더도 덜도 말고 중용. 여러분들, 중용은 제로와 10의 중용이 5다. 그런 거 아니죠. 산술적 중간이 아니고 가치에 있어서 최선 중용. 중용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덕목들 간의 균형 감각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인지 교육인데 학교 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서 습관화 길들이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커버하고 학교에서는 주로 인지 교육을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생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평생교육. 이것은 자기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평생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평생 덕성을 길러가야 돼요. 우리 항상 부족해요. 항상 겸손하게 자기 수양을 하면서 덕성을 길러가야 돼요. 요즘 재승박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애들 보면은 재주는 좋은데 덕이 부족해. 재주는 똘똘하고 똑똑하고 안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재주는 승한데 박덕, 덕이 부족해.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수양과 자기 반성의 생활을 평생 동안 하면서 이 평생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자기교육, 평생교육. 어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기 수양 교육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 기회에 이런 반성을 하면서 나에 비추어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달에도 좋은 질문 많이 주신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런 직원들의 고민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스스로 이 질문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조언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원래에서도 행운권 추첨식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 예정이며 행운의 주인공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니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월 꽃마을 원래회 행운꽃 추첨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에는 홍민호 성모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재무팀 김상현 대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7월 꽃마을 원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